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투자의 전문가이자 또 경매 또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그리고 상가 투자 비밀 노트 저자 우리 홍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상가 투자 비밀 노트라는 최고의 홍보를 하자면 최고의 책을 썼고, 네. 현장과 상권을 중시하는, 또 경매를 한 17년 가까이 네. 했던 상가 쪽에서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홍 소장입니다. 우리 홍 소장님하고 지금 뵌지 꽤 오랜만에 뵙죠. 네,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좀 재밌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상가 투자 비밀 노트 저자라고도 말씀드렸고 상가 전문가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홍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유튜브를 조금 열어서 몇 개를 봤어요. 네. 봤더니 지금이야말로 상가 투자의 적기다. 네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가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인상, 어떤 분들은 좀 급작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금리의 인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더 붙여서 주거의 규제가 워낙 2중, 3중으로, 물론 뭐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 금리와 대출 규제는 치명적인 시장의 악화나 분위기의 전반적인 하락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상가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에 있어서 일반 주거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자기의 신용에 따라서 60에서 80%까지 어느 정도 대출이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데 투자 자금에, 그 다음에 투자의 다양성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규제가 좀 덜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2중, 3중으로 있는 것들은 상가 쪽은 제한적이거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어떤 피난구,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무엇보다도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 종부세를 비롯한 2중, 3중의 세금 체계가 일반 주거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압박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뭐 요즘은 정말 적자이다. 이런 투자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상가 쪽은 뭐 종부세가 80억의 기본 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래 세금이 4.6%였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세금적인 압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적이고 일방적으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장에서 2중, 3중의 규제나 어떤 금융적 압박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돌파구, 그 다음에 수익형 물건으로서 고정적인 것들의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의 장점 때문에 요즘이 아무래도 좀 그 어느 해, 제가 오랜 시간 해왔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작년 올해가 정말 최고의 절정기이고 최고의 그 거래나 매매를 좀 구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의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금리 인상, 특히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원래 수익형 물건들은 금리 인상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반론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그 이야기나 주장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80% 이상의 대출을 받은 분들이 나오는 월세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적자인 구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경매를 많이 하는데, 보통 받을 때 가격들이 감정가 대비 60-70% 정도에 받거든요. 실제 가격 대비 60-70%다. 60-70%에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80% 받는다 그래도 나오는 월세와 내는 이자에서 이것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출을 조금 더 순환만 조절해서 잘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는 것들의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이자에 비해서는 부담은 확실히 덜합니다. 주거형들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의 폭이 낮거나 적게 되는데 상가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금융적 수입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낮게 받으면, 물론 여기에는 반론을 하실 분들이 요즘 높게 낙찰되던데 무슨 소리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들을 감정가에서 최소 70% 선을 어느 정도 고수하면서 물건을 접근하는 편이고 네. 제가 만약에 높게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가치 상승으로 시세가 많이 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내는 이자는 뭐 충분히 나중에 뽑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미리 조금 묻어두는 미리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지금 1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몇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면 뭐 그 정도는 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론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오히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뭐 대표적인 예로 경매를 얘기하셨지만 네. 그런 것들을 찾을 능력을 본인이 키우면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용비 부동산에 비해서 금매, 상가의 금매들은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 네. 지역에 가보시면 물건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금매를 잘 사면 일반 시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매의 낮은 가격과 비슷한 형태로 매매를 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를 잘만 조정을 하면 부담 없이 유지 관리하는 데는 뭐 전혀. 그래서 제가 보유한 물건들이 그렇게 크게 적자나거나 그런 물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네. 안전하고 튼튼한 물건만 고를 수 있다면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경매뿐만 아니라 금매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어쨌든 제일 많이 선호하는 대상은 아파트 투자. 그렇죠. 뭐 시장이 요즘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남들은 다 아파트 투자하고 그 아파트에서도 무슨 갭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셨을 텐데 홍 소장님께서는 도대체 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그 첫 투자가 뭔지 예. 또 어떤 계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기도 해요. 이 투자 스토리가 파란만장한데요. 제가 주식으로 IMF 때 3천을 말아먹고 그때 이제 엔젤 투자, 벤처 투자 많이 해서 벤처만 붙어도 대박이 나던 때 제가 네. 3천을 날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그 적자를 좀 많이 하려고 2001년에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아건설 부도가 나서 네. 면목동에 늘 푸는 동안 분양권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스타트를 시작하고 도정법이 생기고 민사집행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공부와 그 투자를 병행이 시작하면서 경매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 그러면서 2005년, 6년 무렵에 이제 오피스텔을 처음 받았었어요. 당시에 이제 11명의 이제 경쟁률을 뚫고 그 이전에 지분 투자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투를 하긴 했는데 네. 단독은 오피스텔로 처음 받으면서 이제 상가 쪽의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상가 쪽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거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다양한 물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투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뭐 아무래도 좀 상가라는 분야가 낯설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커뮤니티나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는 것, 몸으로 체득하면서 하나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제 시작은 그쯤에 오피스텔로 처음 한 게 상가형에는 어떤 스타트적인 것들을 끊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투자를 해오시면서 지금 이제 뭐 홍 소장님 하면 상가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악명이 높은 걸로 제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장을 네. 하는데 쉬지 않고 임장한다. 네. 그만큼 답사를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상가 분위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가뿐만 아니라 수익형 투자 물건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간단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어느 지역이 좋다라든지 어디가 괜찮다라든지 예.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이미지로 제가 답사하거나 제 커리큘럼의 이야기를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왼쪽 사진으로가 제가 이제 종로 권역의 현장 코스가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촌, 청운동으로 시작해서 삼청동, 북촌, 뭐 개동마을, 경복궁 이쪽으로 해가지고 익선동부터 안국동 전체를 도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대략 20몇 킬로 되고요. 네네. 걸음수로 한 22,000 정도 하는 코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업의 코스예요.
아, 이게 수업이에요? 네, 이게 수업의 코스예요. 이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수업의 코스. 그다음에 이게 여기 어떻게 수업입니까? 마라톤 코스지. 이게 구릉지가 또 많이 있어서 네네.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 그 악명이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돌고 또 저녁에 또 추가로 도는 스타일인데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부천이네요. 예, 부천역 보니까. 앞에 여기 막 보이는데 여기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상가 경매가 나와서 이 상가 경매 물건을 보려고 요 주변을 한 5시간 돈 코스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전반적인 것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허투루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는 것들 네. 하나하나 골목 하나하나의 숨결과 변화 그것이 물건지와 어떤 연관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면서 다양한 것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하나 더 드리자면 2만 걸음 이상 제가 걸은 것들 그 핸드폰에 이제 레코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2만 걸음 이상을 캡처한 거죠. 이게 본인이 임장 다니셨던 걸 다 그냥 캡처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2만 걸음 이상의 기록을 따로 모아서 저의 이제 어떤 시그니처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상권과 지역을 보고 아까 물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듯이 네. 어떤 한 지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상황에서 실수나 위험성을 체크하는 것들이 네. 제가 갖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글을 소개할 때 4만 걸음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네. 하나 뭐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대구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대구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대구 갔다 온 레코드인데 그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차가 막혀가지고 네. 그 기차가 좀 사고가 있어서 대구 지역을 뭐 끝에서 끝 온 저기를 정말 구석구석 누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게 이제 12시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경매 물건과 지역 분석과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상가 상권 지역을 보고 또 그것이 일반 투자 경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아우르거나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한 다양한 공부와 분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는 전국을 누비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적인 분위기가 다 다른 것들이 있고 네. 그 소위 논리적인 것들의 데이터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예를 들자면 교동상권을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대구의 최고인 동성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대구하면 동성로의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선입견과 일반적인 지식으로 대화들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 대구 안에서도 대구 동성로 바로 일 건너편이 전자상권의 교동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지금 소위 익선동 같은 분위기, 성수동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떤 낡고 오래된 전자상가들이 세운상가처럼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청계천처럼 네. 거기가 새로운 카페, 새로운 업종으로 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멋진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골목 상권으로서 태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많은 것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그렇게 아직 높지 않고 그 사이에 경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많이 개발이 됐고 이제 네. 골목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목 안쪽의 분위기나 일반 매매가는 아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방에 또 좋은 지역들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공실률을 발표하는 자료 데이터들은 큰 상가 위주의 큰 상권 위주로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직접 발로 현장을 누비면 네. 뭐 부산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공실률이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핫하거나 뜨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느 지역을 가도 좀 있게 마련이니까 네네. 그거 관심을 갖거나 조금 다양한 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는 교동, 그 다음에 뭐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부룡님 올해부터 알고 계신 부룡 TV에 나왔으니까 네. 대구에 이제 두 가지의 상권이 골목 상권으로 괜찮습니다. 교동 상권하고 삼덕초. 삼덕초. 네, 삼덕초등학교라고 네. 있거든요. 김광석 거리 위쪽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이 교동은 조금 활발한 것의 연남동 분위기라면 젊은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동성로와 도로 하나를 맞닿아 있어서 네. 그 시너지나 폭발력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삼덕초는 좀 은은한 지역이에요. 은은하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이 두 지역들이 그나마 골목 상권으로 짜잘한 몇 지역이 더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이 두 지역들이 골목 상권으로서 향후에 존재 가치나 외부에 조금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부산은 제가 뭐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서면 상권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점포거리, 그다음에 점포거리 주변으로 이제 사이길 네. 이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 약간 구릉지로서 입지 조건은 안 좋은데 골목 상권으로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제 평당 한 3,000대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잠깐 이제 많이 얘기가 도는 게 밀락동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 지역도 제가 돌아보긴 했는데 소소하게 아직도 큰 것들의 군집이나 큰 변화는 없고 그 소소하게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장단점과 어떤 저는 비교를 전국으로 단위로 서울 지방 단위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다, 여기는 들어가기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향후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역들을 좀 더 몇몇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거를 들어보면 네네. 전국적으로 상가 분위기가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MZ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곳들, 약간 뭐 그분들한테, 우리한테는 좀 오래된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힙한 그렇죠. 그런 곳들 위주로 조금씩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서 네네, 그런 곳들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맞고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본인께서 갔다 오신 곳 중에서는 대구의 교동이라든지 삼덕초, 그다음에 서면 뒤쪽 뭐 이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상가, 뭐 수익형 투자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파트 말고 요즘에 한때 유행했던 지산, 그다음에 그렇죠. 뭐 공유 오피스, 네, 공유 오피스, 네, 그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의미이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요 3년 사이에 지산이 너무 폭발적이었고 그랬죠.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했고 수익도 봤다는 얘기가 회자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산의 장점은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규제 없는 지역에 누구나 순환 매매가 되기 때문에 별 부담과 어려움이 없다. 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규제 없고 대출 규제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아쉽게도 최소의 투자 비용으로 최대 효과가 그 금리 상승으로 치명적인 리스크, 그래서 받는 월세보다 내는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화랑기이기 때문에 분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공급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실, 그다음에 임대료 하락, 네. 이게 부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사는 지금 제가 솔직히 제 지인들한테 작년에 다 탈출하라고 강권을 냈습니다. 네. 무조건 팔아라. 그 당시에 작년에 얼마 적자를 보더라도 팔아라. 왜?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매매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팔라고 많이 권유를 했고요. 그런 것들에서 금리 상승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의 그 투자적인 과감성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독이 돼서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는 건데, 뭐 불용이면 저는 오랜 시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금리의 중요성, 상가로 최저의 수익률을 지켜야 된다는 것, 레버리지가 너무 극대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산 같은 투자 좀 조심해야 돼요. 스카 같은 경우에도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좀 덜하지만 수익이 극대화돼서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게 무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 무인으로? 네, 무인으로 생각하고 알바 써서 소소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코로나 시기에 또 분위기의 관리,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루 종일, 왜? 어떤 키오스크의 에러 때문에 새벽에도 전화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스카가. 네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게 스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둘째, 너무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핫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보존하지 못하면서 적자로 고생만 하는 경우도 또 많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좀 신중함, 지역적 선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냥 무혈 입성해서
돈 벌 수 있다. 이거 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역은 더 많은 경쟁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네. 악화될 수 있는 것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스카를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창업보다 오히려 기존의 스카를 매매로 싸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아까 지산의 라이브 오피스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네네. 생숙이나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규제 발표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완전 이제 시장에서 그 수면 아래를 좀 가로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요소에 불법적인 경향이 있는 것들은 좀 투자의 신중함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발전성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상가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그렇죠. 발전성을 좀 주로 보시고 네. 흔히 말하는 유행. 예. 유행 같은 경우는 조금 배제하는 스타일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카나 스터디 카페나 네.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랫동안 상가 투자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뭐 묻지마 투자, 지산 같은 경우 네. 뭐 한동안 그랬던 것도 네. 있었고 이렇게 지금 투자하시는 거, 이렇게 수익형 물건을 투자하시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건 좀 아니야, 우려되는 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어떤 게 우려되는 게 있으신지, 또는 그분들한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상가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을 놔두고 그냥 손쉬운 투자를 상가로 생각하시니까 주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주거의 패턴과 흐름으로 상가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예. 주거의 패턴을 상가에 접목시키면 안 되는데. 네,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의 호재. 그러니까 이 교통의 호재는 주거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상가에 있어서는 이게 동전의 양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7대 3으로 나쁜 게 7, 네. 좋은 게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나쁜 게 더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 좋은 것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투자하면 어떠냐. 여기가 이런 게 뚫리고 이런 게 지하철이 뚫리고 이런 게 광역교통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걸 믿고 투자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상가를 제 책을 보도 나오지만 교통은 유출되는 것들, 빨대 효과라 그러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9호선 라인으로 많은 그런 예를 드는데 강남으로 몰리고 그 주변에는 상권력이 약화되는 이런 식의 유출, 빨대 효과로 상권에 집중되는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효과들이 교통 개선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심성, 그러니까 다른 분석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를 하신 분들은 주거적 관점으로 상가를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주거의 장점과 긍정적인 게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절대 않는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특히 뭐 동선만 하더라도 상가, 그러니까 주거에는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면은 교통 조건으로만 보고 동선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상가는 동선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생사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주거적인 접근, 상가적인 접근은 완전히 다르다. 유사성은 정말 일부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접근하시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요 5년간의 화랑기 때 상가도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괜찮게 투자를 아무거나 해도 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은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상가 투자도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알고 투자하면 된다라는 인식들이 강한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높은 분양가에 많은 대출을 낀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지금이 적기다 할 때 좀 낮은 가격대, 감정가 대비 낮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린 것처럼 감정가의 100%에 사거나 그 이상의 것의 가치를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일단 주거용 물건을 보는 시각과 네네. 그리고
수익형 물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그 네. 대표적인 얘기로 네. 교통호재라는 거는 오히려 상가에서는 빨대 효과가 있어서 네. 중심지로 빨린다. 네. 예, 그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네. 수익형 물건을 보는 데서 그만큼 다르다라고 한다면 네.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도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권을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막연하고 막막하고 네. 갈피를 못 잡는 것들. 아니, 상권이 중요하고 뭘 봐야 된다는데 나는 뭘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걸 볼 필요가 있다. 네,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 예. 그러니까 미시적인 건 상가, 입지, 동선, 뭐 시세조사 이런 네.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이 미시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접근성, 가시성의 얘기겠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보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느냐, 입지적인 장점들 이런 것들이 미시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적인 환경, 왜 상권이 죽으면 상가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곡소리 나는 명동이나 종로. 그 명동이나 종로 상권이 죽었는데 명동 종로 안에 있는 개별 상가가 살 수 있고 잘 나간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가는 상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네. 대부분의 상권을 얘기하지 않고 상가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상권 부분을 예. 봐야 되는데 예. 상가만 가지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이자 상권을 너무 단순화하는 치명적 오류이죠. 상가는 상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왜? 상가 하나만 달랑 있는 건 단지 내 상가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상가는 상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그다음에 여러 조건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고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상가의 입지만 보면 된다라는 것들은 상권을 보려면 전문성이라든가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네. 상가는 상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권이 살면 상가도 살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권은 뗄래 뗄 수 없는데 그럼 상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네. 조건들에 있어서 어떤 성격이냐? 계획 상권이냐? 아니면 로컬 도시의 일반적인 원도심 상권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지죠. 계획 도시,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것들의 계획 도시는 그 비율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주거지 뭐 25%, 주거지 30%, 녹지 20%, 네. 그렇죠? 공공용지 10%,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용지 뭐 5% 이런 식의 것처럼 네. 거기에 상가의 비율도 있습니다. 상업지의 비율이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일산 분당 같은 경우 7, 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도 좀 많아요. 그 정도도 많다.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름 가이드를 잡는 것들이 2.5 전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계획 도시는 상가 용지의 비율을 통해서 투자의 적적성을 일단 거기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용지, 그러니까 만들 때 상가 용지 비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뭘 뜻해요? 상가가 많고 네. 경쟁이 많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조건들을 좀 더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생각하고 접근하는 계획 도시는 비율과 조건들을 살피면 되는데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로컬 도시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규칙과 패턴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네. 예전부터 갑자기 네. 생겨난 네. 천천히 생겨난 네. 상권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상권이냐. 예를 들자면 집 주변에 있는 상가냐,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냐, 네. 대학교냐, 그 다음에 직장 근처에 있는 상가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역 주변에 있는 상가냐. 이런 주변의 조건들에 따라서 약간 많이 달라지죠. 뭐 역 주변이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역의 교통의 여러 가지 이용과 순환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의 조건을 보면 네. 활성화 정도를 좀 볼 수 있고요. 대학교 상권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교 상권 젊은 친구들 우리 바글바글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죠. 그 대학교 상권 중에 유일하게 지금 경쟁력 있는 건 홍대 하나. 홍대 하나다. 네, 홍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네. 신천 상권, 네. 경희대 상권, 그렇죠. 뭐 맞죠. 건대 상권. 네.
네, 건대도 있습니다. 건대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자면 전에 이제 서울 시내 100대 상권 중에 잘 나가는 상권들 보면 성심여대부터 시작해서 성심여대, 고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촌, 이대, 그죠? 막 각 지역별로 대학교에 영향력 있는 상권들 다 거론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 대학교 상권은 굉장히 단순해요, 업종이. 뭐 주점, 그죠? 주점 정도의 그냥 당구장, 그죠? 그 정도였고, 요게 현대에 와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현대에 와서도 복합적인 걸 요구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복합성은 이제 문화적인 것과 멀티적인 것들이 좀 그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촌 상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주점 상권, 뭐 호프 상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뭐냐? 저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좀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홍대, 인디밴드부터 다양한 공연들, 그 다음에 홍대 가면 정말 밴드부터 그 다음에 댄스까지 버스킹이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의 메카, 다양한 버스킹, 문화적인 소비, 그 다음에 클럽,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 이슈,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신촌, 이대, 뭐 성심여대, 고대, 이런 데는 그런 걸 담지 못한 단순한 그냥 먹자와 포차,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욕구적인 것에 대비 너무나 상권은 좀 미약하고 갇혀있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용이 적고, 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용하지 못한 대학교 안에서만 소소하게 이용하는 상권도 갈수록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는 2개의 상권을 꼽으라면 강북의 건대, 강남의 홍대. 이 건대나 홍대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외부에서 많은 유동, 그러니까 대학생이 몰리는 게 아니라 대학 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만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 뭐 건대만 하더라도 커먼 그라운드, 굉장히 획기적이면서 센세이셔널하게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꼬치 거리. 양꼬치 거리는 이제 뭐 허러 마라까지 이어지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특수하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상권의 확장성을 갖는데 굉장히 유효했다면, 다른 대학교에는 아카데믹 빼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 이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상가, 그 다음에 지방 상가, 일단 큰 틀로 그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얼핏 지나갔던 소리로 아까 하셨던 것 중에서 뭐 대구의 그 어디죠? 교동? 노도상가 이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 상가 투자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바라보는 관점, 아까 이제 지방 쪽을 좀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하고 수도권 상가가 좀 애매한가요? 서울 수도권 상가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를 하나 보죠.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뭐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3분기까지 발표된 자료 중에 작년 대비해서 지금 그래프적인 것들에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좀 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데이터를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분위기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방이 공이 작년하고 올해 금리 상승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들이 점점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시적인 것들의 모든 것들이 진실고 모든 게 다 담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서울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이 5년간의 화랑으로 상가 분양가가 1억 이상을 찍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억을 찍고 있으면 뭐 12평 분양하면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가 이게 안 맞아요. 수익률이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이게 적자로 해서 공실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 고분양가에 수익률을 못 맞추는 상가들이 많고, 거기서 공실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의 이야기들을 곳곳 매스컴, 그 다음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높은 분양가로 임대와 수익의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에 공실이 갈수록 증가하는 문제가 좀
있다. 네. 수도권도 이제 과밀 핵심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죠. 마곡만 하더라도 돌아다니면 1억에서 1억 2천짜리 상가들이 새로 분양한 상가들이 많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5, 6년 전에 분양했던 상가들을 4, 5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배이지 않습니까? 그때 임대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면 새로 맞추는 상가들은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적 조사를 했을 때 공실률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보면 이런 분양상가 위주가 아닌 골목 상권 위주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분위기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많은 지역에 있는 반면 공실이 낮은 지역, 예를 들면 연남동에 가보시거나 익선동에 가보면 공실이 많을까요? 그쪽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네, 공실이 거의 없죠. 없겠죠. 있어도 한두 개이고 거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것들에 맞춰서 생각하시지 말고 네.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강론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적인 것, 일반적인 것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분 상가와 소위 꼬빌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데이터는 지금 꼬빌 데이터이라 네네. 좀 꼬빌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뜨는 지역은 전혀 저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뜨는 지역들은 거래가 많이 됐고, 거래가 많이 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남동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주변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공실 걱정보다는 싸게 잡을 수 있는지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또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싸게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권을 어떻게 판단해서 분양 상가는 너무 높고 비싸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핫하고 뜨는 상권들 중에 괜찮은 지역들은 아직도, 예를 들면 뭐 성수동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 상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매매가가 올라갔다는 건 수익이 낮아지지만 계속 가치가 뜨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7, 8천 했던 게 지금 1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평당. 네. 이런 것처럼 지역이 핫하면은 전반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데, 전반적인 것들은 큰 것들에 묻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한두 달 전에 저희 스터디원들하고 공투를 평택에 물건을 하나 잡았어요. 네. 800대 잡았습니다. 그 주변 지역이 보통 1,500 정도 하는데 저는 800대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품을 팔면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주변 지역이 1,500이라는 거죠. 네. 서울이 평당 1억 정도 하는데 여기는 아직 평택, 물론 평택이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으로 충청권에 많이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500이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향후에 가치 상승만 있다 그러면 뭐 2, 3천까지는 호흡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이제 그 정도의 호흡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두세 배 것을 몇 년 안에 이룰 수 있는지의 발전과 개발의 가능성만 보면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핫한 지역이거나 과밀 지역이 있는 반면에 투자하기 좋은 상권이나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방도 마찬가지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뭐 5, 6위 안에 최고의 100대 상권 데이터를 뽑아보면 서면은 5, 6위 안에 꼭 들어갑니다. 네. 가보면 정말 제가 새벽 2, 3시까지 돌아다니는데 새벽 2, 3시까지도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걸 갖춘 상권으로 전국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료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평당 1억 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분하고 가치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아울러 부수적으로 주변의 확장 효과나 부대 효과로 상권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는 것들도 또 있고요. 네. 그래서 대구 동성로 상권은 지금 공실률과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것처럼 지방의 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뭉뚱그려서 서울 수도권에서 공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야기를 풀기보다는 강론으로 개별적인 것들의 조건에 따라서 선별적인 접근이 좀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또는 지방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강론으로 서울도 결국 싸게 살 수 있는 곳, 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개발 가치가 있어서 아까 성수동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점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을 만한 곳,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네.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얘기 들어봤을 때 계획도시는 몇 %라는 게 있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상가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바뀔 테니까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고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위례 신도시 지도를 네. 보고 괜찮겠네요. 예, 그걸 보고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례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공실이 심각하다. 그죠? 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얘기 들어오셨고 네. 그런 부분에 접근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공실의 대명사가 한동안 위례라고 네. 할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약간 해석해 보면 위례 공실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트램과 관련돼 있습니다. 트램. 예, 이 가운데가 이제 트램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네. 상업형으로 만든 상가들이 상가들이 쭉 도열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은 트램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가치적인 것들의 활용이 그다음에 관광형을 조금 염두에 둔 그래서 고풍스러운 상가들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램이 들어와야 될 상가에 트램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낮게 되고 네. 분양가는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실로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했고 그 문제가 트램이 해결될 때까지는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좋지만 일부는 굉장히 공실로 그다음에 업종도 뭐 축산, 무인 아이스크림점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그거라도 네. 그거라도 어떻게 좀 넣어서 관리비라도 좀 세이브하려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트램의 공실 문제 그다음에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위례에는 상가가 전부 안 좋다.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트램 지역을 뺀 제가 이제 오른쪽에 여기 상가 보이시죠? 자,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만 보시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례 트램으로서는 좀 거리가 있고 가운데 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인 항아리 형태의 상권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거는 트램이라고 네.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가 더 좋을 거야라고 네. 생각했던 중심 상권인데 오히려 거기는 지금 트램이 제대로 들어오지 네. 않아서 엉망인 거고 그렇죠. 오히려 외곽에 있는 네. 이곳이 더 나을 수 있다. 예, 위례에서 주거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상가, 네. 주거 단지가 많은 곳에 꼭 상가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요 배후로 있는 주거 지역이 합치면 뭐 한 4, 5천 세대. 그다음에 요 군인 아파트 부지가 이제 올해 내년에 뭐 순차적으로 또 입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만 전체를 다 하면 5, 6천 세대가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가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요 가운데 한 블럭에 네. 여기는 뭐 공용하고 주차용지 빼면 통상가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후가 6천 세대인데 네. 상가 건물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에 기반돼서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 특히 향후에 이제 더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코너 자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 3면이 다 아파트의 이 코너 자리. 그럼 다 글로 몰려 들어오겠네요. 네,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아래까지 여기 또 약간 언덕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에 트램까지 가려면 내리막이고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기본적인 소비나 여러 가지 것들의 생활적인 것들은 이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상가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든 어떤 계획 도시든 이런 식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된 독립적인 상가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내는 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항아리 상권. 예, 맞습니다. 네, 항아리 상권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계획 도시에는 이런 상가들이 꼭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네. 가보면 업종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아이들이 많은 상권이 좋습니다. 네. 계획 도시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30대들이 많이 들어가면 저학년,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많아요. 그들은 병의원, 먹을거리, 그 다음에 학원도 뭐 발레, 축구, 악기, 그죠? 네. 업종적 파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많은 단지일 수 있도록 주변의 상가들이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네. 왜? 나이가 이제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다니는 학원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전문적이고 단가가 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 발레도 시켜야 되고 피아노, 체육, 학원 종류만 해도 벌써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럼 상가를 하나 구성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양한 학원이 들어가니까 공실의 걱정이 적죠. 그리고
감기가 걸렸어. 아이들은 감기에 계절에 민감하죠. 그러면 감기 증상만 하더라도 과가 몇 개예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그죠? 네. 이것만 하더라도 거기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한의원까지. 감기, 아이가 감기 증상만 있어도 찾는 병의원과가 5개가 돼요. 네. 어른들은 뭐 내과나 종합감기 하나 먹고 퉁칠 일을. 그렇죠. 그래서 소비적으로 보면 어른들의 소비 단가는 높을지 몰라도 업종의 파생력은 아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신도시 계획도시에 주거단지가 밀집된 지역의 코너 상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바꿔드리는데 상권이 좋다는 것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객단가가 높아서 소비가 좋은 상권. 예를 들자면 전국의 최고의 탑 상권 하면 늘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이에요. 왜? 명품거리. 하나 사더라도 몇백에서 몇천짜리니까 네. 비교가 안 되죠. 네. 근데 사람은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일은 없죠. 네. 제가 이제 그 거리를, 명품 거리를 가끔 가는데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그런데 상권 조사를 하면 매해 1위를 거기 가요. 압구정 청담동이. 네. 그건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상권력이 좋다라고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네. 업종의 파생력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 분들은 먹지도 잘 않나 봐요. 음식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카페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신도시의 30, 40대가 많은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상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건 깨시라고 제가 이제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하나 걸려도 5개 과가 연결돼 있어요. 학원 하나만 하더라도 다양한 예체능, 왜? 영어, 국어,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재능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업종의 파생력이 있기 때문에 상가의 상층부를 구성하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음식점, 병의원, 그다음에 학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체육,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것들이 5층, 10층을 채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례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에 집값도 3배, 4배 뛰었어. 그러니까 소비적인 부담이 덜하고 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과감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아이들 학원을 더 보낼 수 있고 네. 좀 더 좋은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에 다 그런 것이 업종의 구성의 다양성을 더 촉진시키게 되니까 위례 이 상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금이 높아지고 월세가 올라가고 코너 자리는 매매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똑같은 위례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트램은 트램이 없는 상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건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거단지, 특히 젊은 층이 많은 주거단지의 상권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계획도시, 신도시에는 이런 지역이 꼭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찝어내신다 그러면 투자에 실패할 일은 없고 이런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이런 걸 알려드리고 이런 걸 현장에서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상권 분석을 했던 뭐 상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있어서 위례의 트램 상권은 그럼 나중에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히 좀 살아나긴 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솔직히 네. 말하면 위례는 강남의 대체 부지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기획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강남의 대체지로서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휴머닝을 비롯한 좋은 조건들을 그 안에 넣고 네. 창곡청, 장지천 위아래로 다양한 물을 또 넣어서 네. 쾌적성을 더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없는 희소성으로 뭘 넣었어요? 트램을 넣었어요. 그죠? 그 트램을 넣음으로써 관광형으로 많은 이슈와 스포트를 받아서 지역적 가치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면 그게 2000년대 초중반에 기획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안착이 됐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트램이 그 유럽의 복고풍 전차의 트램이면 좋고 그건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슈 다양한 것들의 화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제가 이제 경전철이 오픈하면 많이 타러 다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을 가도 그렇지만 요즘은 무인 경량 전자식의 것이 거의 대부분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무인 경량 정철이 트램으로 들어왔을 때 관광성의 희소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문제지.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기도 좀 애매하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지역의 항아리 상권을 찾아라. 네, 그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상가 경매 역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겠네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작년부터 고금리로 지산을 매도하라고 이제 강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를 준비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부터 경매 부분에 신경을 써라. 고금리로 가면 당연히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증가는 당연히 경공매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것들은 수업이나 교육을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런 것들의 교육을 받고 물건들을 조금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특히 지금 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험 수위가 올라가서 경매 물건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제가 이제 경매 물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면 부실화되는 것들, 내는 월세가, 받는 월세가 내는 이자에 충당이 안 되는 것들, 이미 성수 지역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그래서 그것이 1년 이상 갔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는 이제 경매가 본격적으로 물건의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석력과 공부를 통해서 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물건들의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가치가 어떤 상황에도 금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큰 변동폭 없이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월세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고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고 일정 정도 뭐 높아지는 건 좋지만 일정 정도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상권이냐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일정 정도의 경매 공부 약간만 하시면은 전 앞으로는 분명히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한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몇 년 전에 군산에 상가 경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군산에요? 군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 전에 하면은 외부 유출이 많아서 별로 좋지 않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들 했었죠. 17년에 현대중공업 군산 사업소가 폐쇄를 했고요. 18년에 GM대우 군산 공장이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서 군산 인구가 그래프를 보면 이제 확 줍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 군산은 군장 상단의 대기업 위주의 여러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전국에서보다 어마어마하게 안정적. 전국 평균 공실률이 5%였을 때 군산은 1.5%였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 왜? 어마어마한 대기업 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현중과 GM대우가 없어지면서 전국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공실률, 그래서 25%, 27%까지 막 치솟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공실률일 때 저는 군산을 들어서 받았습니다. 상가 경매로 그것도. 남들은 피하고 안 할 때 저는 그 안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 위례와 같은 안정적인 항아리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실 높고 실업률이 높아도 아이들 학교, 병원은 보내서 학원은 보내고 병의원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권을 찾는다면 또 시세 대비 60%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게 하면 금방 나가고요. 지금은 받은 상가들이 지금 프랜차이즈로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갈 때 되니까 또 임차인은 부동산을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왜? 상권이 좋으니까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상가 경매 그 지역적인 악조건 속에서 낮은 그래서 좋게 임차인을 세팅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토대가 되는 것. 상가 경매가 지금 이런 것이 군산의 어떤 축소판이라는 거죠. 고금리로 전체적인 것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부실 채권이 늘어서 경매가 늘면 그중에 안정적인 지역을 찾아서 좋은 물건을 싸게 받고 그러면 뭐 레버리지를 극대화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패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이고 투자 시장에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가 경매를 굉장히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가 경매를 강추하고 싶다. 본인도 군산에서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상가 경매 얘기하기 전에 경매 그러면
어우 머리 아파 이런 네. 부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어렵다고 하는 분석도 해야 되는 상가? 이러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상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뭐 일단은 경매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들로 전반적인 게 처리되기 때문에 약간 법률이 너무 네, 어렵다고 어렵죠. 네. 그래서 좀 기초책 같은 거 한두 권만 보면 어느 정도는 된다. 초보자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처럼 대중화돼 있고 교육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경매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초보자들도 한 두세 달만 하시면 쉽게 적응하고 배우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 경매 교육 정도 배우는 수준이면 충분하고요. 네. 왜? 리스크 없는 물건이 전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고 어려운 거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기초만 배워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시장이 70~80%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 중에 고르시면 되니까 굳이 난이도 있거나 어려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건 내 실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요. 네. 처음에는 기초교육으로도 충분하고 그건 그렇게 아직은 어렵지 않다. 네. 높아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땐 저는 단어장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장이요? 네, 그냥 아이들 처음에 낱말 가리키듯이 우리가 네. 영어 처음 배울 때 단어 보케블러리 하듯이 네네. 그냥 단어 공부 좀 해서 어려운 용어를 그냥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끝납니다. 단어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렵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 공부만 하시면 나머지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것들의 분석이 좀 어렵거나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상가를 해왔고 전국을 누비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붙은 자신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홍성일 소장하면 이제 홍 소장하면 저는 업종으로 상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하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업종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로 하나를 수업 때 하는 게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헌혈의 집이요? 예.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네, 생뚱맞죠. 그러니까 네. 이게 현장에 가야 느낄 수 있고 현장의 노하우인데 자 헌혈은 누가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기저질병이 있거나 약을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 헌혈을 못하게 해요. 아, 어르신들은 조금 네, 기저질병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건 기저질병이 있는 세대, 소위 40대 이상은 네. 기저질병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헌혈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고등학교, 군부대. 네. 이런 건 뭘 뜻해요? 헌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길거리에서 10명이면 10명이 다 헌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200명 정도 돼야 한두 명 섭외가 가능하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영어 티켓 주고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헌혈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주는 것, 베네핏을 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한둘 다녀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닐수록 좋은 거겠죠. 그러면 헌혈의 집은 최소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야 된다는 건 뭘 뜻해요? 유동성이 좋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젊은 네. 유동인구가 많은 네. 곳에 헌혈의 집이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젊은 어린 친구들, 특히 10대부터 20대까지 어린 친구들이 많은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많을까요? 자가가 많을까요? 대중교통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고 지하철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승이나 지하철역 이런 것들이 번성한 곳, 그러면 유동성도 많고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부수적인 상권이 발달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헌혈의 집 하나에서 유추할 수 있는 많은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헌혈의 집은 상권이 좋고 젊은 층이 많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각 상권이 좋은 곳에 가보시면 꼭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강남에 두세 개, 세 개 있고요. 홍대에도 두세 개가 있고요. 대규모 상권들엔 헌혈의 집이 몇 개씩 있고 핵심 교통시설엔 꼭 헌혈의 집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헌혈의 집 하나로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분석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홍 소장은 지역 분석과 상권 분석을 업종 분석으로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아까 위례에서 보신 것처럼 뭐 심플하고 간단하게 핵심을 찾을 수 있는 팁들. 그래서 많은 공부 없이도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그것에 맞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 알기 쉬운 몇 가지 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헌혈의 집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헌혈의 집 하나로도 상권이 좋고 나쁨을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을 본인은 알려주실 수 있다. 네, 그렇죠. 충분히 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 10년간의 현장의 노하우, 아까 보신 것처럼 꽤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제 손을 가지고 이제 뭐 방송 통해서 보실 수는 없지만 제 손의 안박이 달라요. 이게 이제 워낙 야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의 까맣게 손등이 다 탔고 네. 손바닥은 안 타고 이제 이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처럼 저는 현장을 통해서 체득한 노하우들을 왜 제 투자도 있지만 제 강의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손쉽고 네. 단순하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카페에서 이번에 홍 소장님한테 상가 경매와 관련된 특강을 네.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러면 홍 소장님 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나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다. 뭐 예를 들자면 투자의 어려움과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금리의 문제가 부동산 전체 시장을 좀 암울하게 뒤덮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 네. 고수들은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의 내용에 담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식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에도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에도 경매 물건, 알짜의 경매 물건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석과 발품을 팔고 있고 그중에 괜찮은 물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 수도권만 하는 게 아니니 전국적으로 좋은 상권. 왜? 사람은 어디에도 살고 있고 상권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의 가능성과 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제 일이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엑시스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통해서 좀 담아서 투자처의 이야기, 투자 물건의 이야기, 전국적인 분위기 이야기를 꾹꾹 눌러서 좀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암울한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에 약간의 나침판, 약간의 여러분들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길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 소장님하고 그 상가 그 다음에 수익형 물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잠깐이지만 경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요즘에 경매가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경매를 위주로 좀 베이스로 해서 조금 많은 분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네. 뭐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상가 투자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한 말씀을 더 주신다면 한번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받는 질문들 중에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제 교육이나 강의나 네. 제 주변에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 5년, 10년간 노인 세대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계속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투자 시장, 특히 수익형 물건의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층들이 꾸준할 거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런 분들이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과 갈등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세요. 그랬을 때 지피지기 좀 해주십사 하는 이 얘기를 좀 드려요. 왜? 네. 모르고 못 모르고 가서 분양받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 상가 어떤지 봐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상가는 조금 아픔이 있다. 이런 상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받기 전에 저한테 우리 상담 의뢰를 해주시지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갖는 그 죄책감 중에 내가 상가 교육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접할 수 있어야 그 소위 분양받는 것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조금 미안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리스크나 위험성을 좀 줄이는 상가 투자를 해보십시오. 왜? 단순하고 쉽게 하기에는 금리 상황과 경제 변동성이 너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5년의 묻지마 투자, 묻어가는 투자의 시장이 아닌 이제 차별화되는 분석적인 시장의 개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교육과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내가 조금 알고 투자를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 어떤 것이든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조금 더 공부, 조금 더 강의, 좀 더 책 이런 것들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서 알고 투자하시면 위험은 적다. 그러면 손해볼 일도 없다. 그래서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상가 전문가 홍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볼 테니까 네네.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예,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홍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저도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